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토지법. 자, 반드시 또 출제되는 단원부터 출발을 합니다. 외국인 토지법은 아주 중요한 단원이다 그랬죠. 왜 중요할까요? 외국인 토지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한데 매년 나오는데 10년 동안 연속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럼 원래 여러분들이 또 만나면 11년 되겠죠, 그죠? 10년 동안 나왔는 게 원래 안 나와야 될 이유가 없고, 그 다음 내용도 아주 단조로운데 10년 연속 출제합니다. 그러면 한번 나올 때 5개 지문이 뜨잖아, 그죠? 그러면 10년 연속이니까 50개 지문이 떴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단순하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내더라도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못 맞추시면 집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주 악담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습니다. 하여튼 자, 이 외국인 토지법은 제목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법이다 하여 제목을 토지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토지 취득법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이다, 그죠? 첫째 줄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뭐를 취득할 때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 끊으시고 각 원인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이 중요하니까 제목부터 해석을 해봅니다. 일본인 무라다 씨가, 이거 외국인이죠, 이 노원구에 있는 A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토지를 매각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미국인 스미스 씨가, 이것도 외국인이죠, 노원에 있는 A 빌딩을 취득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X입니다. X. 이제는 잘 안 속네요, 그죠? 웬만하면 다 속는데 빌딩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죠? 제목 자체가 토지 취득법. 혹시 틀린 분은 가슴 뜨끔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부터 잘 잡으셔야 됩니다.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때 외국인이 누굴까요? 하니까 2번에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우리말로 하면 말 그대로 외국인이죠. 옆에다가 당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당근. 이제 중요한 게 2번입니다.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코카콜라 주식회사 공장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3, 4, 5번은 딱 묶어놓고 전부 2분의 1에다가 초점을 딱딱딱 줄 것입니다. 그래서 4원의 2분의 1, 2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전부 2분의 1이면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 2분의 1을 시험에 건드릴 때는 과반수 이상이면 이런 말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2분의 1만 딱딱딱 잡아놓고 이런 자들을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내려오면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상호주의 바로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찾았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막 흘러가니까 어떤 느끼면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러면 틀립니다. 외교통상부가 아니고 누구다? 국토장관이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이 상호주의라는 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 때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주의 그럽니다. 여러분, 세법에서도 상호주의가 나옵니다. 세법에서 상호주의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외국 영사관이 우리나라에서 비과세를 받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서 비과세를 할 때만 비과세해 줍니다. 그런 말을 뭐라 부른다?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그죠? 이 상호주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좀 무리한 표현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북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 취득 못하죠. 우리나라가 북한에 있는 땅 지금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표현은 좀 과했지만 어쨌든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계약에 의한 토지는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일단 동그라미. 오른쪽 갑니다. 토지 취득에 대해서 허가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허가의 동그라미. 크게 잡아놓고 봅시다. 6번 내려가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도 신고합니다. 계약 외 동그라미. 그리고 하단에 7번 계속 보유 동그라미 신고사항이다. 그게 답니다. 이렇게 외국인 토지법에.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신고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지금 그 표를 보니까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신고해라. 2번, 계약 외의 원인도 신고사항입니다. 3번, 계속 보유도 신고사항이다. 그렇게 지금 정리했는데, 자, 여러분, 계약이 뭘까요? 계약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노래 부릅니다.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라 그럽니다. 자, 계약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려. 그것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라. 이게 그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자, 잘 들고 계시는지 노원구 창동에 있는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했습니다. 뭐 어떻게 샀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시군구니까 노원구청에게 신고해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답니다. 계약 외가 뭘까요? 자, 계약 외 하면 매매, 교환, 정려 외 됐죠? 그럼 매매, 교환, 정려 외니까 상속받았다, 판결받았다, 경매받았다, 환매받았다. 하여튼 매매, 교환, 정려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계약 외. 계약 외는 취득일로부터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요거는 체결일이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자, 계속 보유도 신고사항입니다. 계속 보유가 뭘까요? 하니까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으로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죠. 나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유는 국적이 변경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고 이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을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밑에 두 가지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 내용이 아주 단조로우니까 과태료까지도 시험에 다 겁니다. 자, 이것이 신고사항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어쨌든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크거나 작거나 과태료 사항이구나. 이런 정도는 체크해 놓을 수 있겠죠. 신고를 위반하면 형벌을 받는다. 그런 소리 하면 틀리잖아. 그죠? 이런 큰 느낌도 한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허가받아야 될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허가받아야 될 토지가 거기 보면 네 가지가 있으니까 문제 내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401페이지 제일 상단 외국인 토지법의 허가제도 기억 찾았나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렇게 나갑니다. 군사에 일단 동그라미. 자, 군사시설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뭐 국방장관 또는 해군기지, 공군기지 이거 다 군사시설이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셔야 되죠.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 동그라미.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니까 자연환경 동그라미 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보호 동그라미. 자, 그래서 허가받는 지역은 여러분들은 문장으로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허가는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장으로 기억하자. 그래서 허가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군사가 뭘까요? 군사시설, 해군기지, 공군기지 또는 국방장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호한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철새, 도래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은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허가 대상 지역이다. 그죠? 여기에 뭐 전통건조물 지역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군사, 문화는 전통적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전통건조물 지역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바뀌면서 빠져나갔으니까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말을 좀 익히게 하려고 그림도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 안 그리셔도 되고 이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휴전선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휴전선의 일정한 부분은 무슨 지역이다? 비무장지대다. 이거 여러분 압니다. 이 휴전선이라는 군사 문화가 뭐를 자연환경을 잘 보호해주죠.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지금 남극, 북극에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60년 이상 발을 못 디딘 곳이 이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환경이 얼마나 잘 보호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이 통일되면 저 지대를 활용해서 뭐 생태계 공원을 조성하자, 뭐 연구단지를 만들자 이런 발표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면 이 지역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나올 겁니다. 유명한 관광지도 될 것이고 생태계 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이라는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구나 하고 이 말 네 가지를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또 통일이 되면 여기가 생태계 보존 지역이라서 좋기도 하고 또 철조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철조망을 끊어서 팔면 그 전부 기념품이고 수출품이죠. 그래서 통일되면 먹고 살 길이 나옵니다. 지금 그 독일이 통일될 때 그 바덴바르그 탑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 무너지면서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기념품 이름 다 적었는 거 아시죠? 그건 박물관에도 기증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마 저 철조망도 아주 큰 이제 상품이 될 거니까 지금 길에 가시다가 철조망 이런 게 보이시거든. 하나씩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명품이 있으면 짝퉁도 반드시 되거든. 그게. 그죠? 그래서 짝퉁도 하나씩 준비해 놓고 뭐 서부전선 154km 지점 이런 거 하나 딱 찍어 놓으면 나중에 돈 됩니다. 자, 뭐를 기억해야 된다? 허가 받는 지역,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요거 체크하시고 이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허가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허가는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고 거래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는 형벌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크게 보는 눈도 가지셔야 됩니다.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니까 형벌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 사유이다. 됐죠? 그래서 전부 다 합니다, 이게. 그 외국인 토지법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10년 연속 출제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원래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반드시 점수를 받아야 되는 단원이다. 자, 여기에 또 최신식 문제가 하나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은 더 따기가 좋아졌죠. 최신식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공부하셨는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는 거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며칠까지 해야 됩니까?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어디 가서 해야 된다?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제재가 뭐라 그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떴다 그러면 무조건 500 팍 집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자료, 여친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그리고 거짓 신고는 취득세 3배였습니다. 딱 한 주 전에 했는데 맹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했나 이런 식의 개념 비슷하게 그죠? 자, 하나는 기억합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내로 해야 된다? 체결일로부터 빠지면 틀려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안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될 물건이 뭐였지요?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이었어요. 네 가지를 뭐 하면 신고해야 된다?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하고 겹쳤습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토지를 매매하면 신고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계약에 의한 토지 신고를 하면 이거하고 이거가 겹친다고. 자, 그럼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겹치니까. 토지를 매매하면 신고사항이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거꾸로 들어오면 당하기가 쉽죠.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과태료이므로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올라가면 틀린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상에서 올라오면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입니다.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예 기억하기를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줍니다. 아예 그렇게 딱 잡으셔야 돼.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얼마? 500만 원 과태료. 여기는 안 하면 얼마? 300만 원 과태료. 어느 놈이 세다? 부동산 거래가 훨씬 세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느낌을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준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연결 딱 하시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공법상의 규제 중에서는 제일 센 놈이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규제 중에서 제일 센 놈이 이게 제일 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센가 하면 만약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깔아앉아 있다. 그럼 왜 깔아앉아 있느냐 하면 할 이야기가 많죠. 뭐 공급이 초과돼 있다. 뭐 수요가 어떻다. 뭐 이런 할 말도 굉장히 많지만 딱 한마디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확 묶여 있습니다. 웬만한 땅은 거래하려면 허가 안 받으면 거래 못 하도록 해놨다니까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굉장히 센 규제다 이 말이에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몇 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면 허가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자 그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는 지역이 있었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허가를 받았는데 그 지역이 군사시설이네? 그럼 또 허가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겹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최신식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워낙 센 놈이니까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반대로 들어오면 틀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외국인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맞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사유이므로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OX. X라니까요. 센 놈을 해야 되지 약한 놈을 했는데 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오면 장난이 아니니까 아예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이니까 센 놈, 약한 놈 자꾸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잡고 계셔야 돼. 그죠?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본다. 됐죠? 아주 최신식 문제니까 그 두 가지도 체크하시고 교재에도 그 내용들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402페이지 하단에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 그 다음에 예정 가격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데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내용이 돼야 될 내용은 아니고. 자, 넘어가서 405페이지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을 쭉 하고 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난이 더 접어듭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령 시간에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반드시 읽어 놓으실 것, 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강조됐던 내용인데 법령에서 그렇게 전달했다면 지금 실무편에서는 이 확인 설명서 양식을 또 하나씩 찢어가지고 한 칸씩 찢어서 요거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료를 만들었을까요? 참고로 하시고. 자, 그래서 405페이지 확인 설명서 양식이 보이고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쓰는데 다 공부는 했던 겁니다. 제일 하단 대상 물건의 표시 보이십니까? 제일 하단 거기 토지는 뭐 소재지, 면적, 지목, 뭐 건물은 전용 면적 이런 표시는 무엇으로 기재한다고 들었습니까? 대장을 보고 기재한다.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런 내용이 연결되어 있죠.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확인한다. 니은의 줄 한번 꺼볼까요?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에 동그라미 해놓고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남향이다, 북향이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죠? 2번의 권리관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3번 내려가면 토지이용계에서는 이렇게 확인하는데 거기 3번에 내려가면 기억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은 무엇에 따라서 기재한다? 시, 군, 조례에 따른다. 이거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서너 번.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 군, 조례. 4번에 입지 조건 오른쪽 갑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쭉 읽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기재한다, 이렇게 기재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넘어가서 취득에 따른 조세 됐고 그 다음 내부 시설물 상태 쭉 읽으시고 넘어가시면 교재로는 410페이지 제일 하단 이제 서명 날인이라는 단원에 들어갑니다. 자, 서명 및 날인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개공사는 이 서명 날인하여 이것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그랬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셨습니다. 특히 411페이지 보시면 확인 설명서 종류별 기재 내용 비교표 있습니까? 자, 411페이지에 있는 표, 별표 딱 해놓고 오래간만에 감각 좀 살리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거용 건축물 제목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1번 주거용, 옆에 비주거용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 그렇게 표가 있고 1, 2, 3, 4의 비교표들이 요거는 있다 없다를 OX, OX로 해놨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양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해 나갈 건데 크게 보는 눈을 가집니다. 이런 확인 설명서 네 종류는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본 확인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 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는 거 먼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세부적인 건 천천히 보고.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네 가지 양식은 첫 번째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뭐가 있다?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제일 밑에 뭐 중개 수수료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띄웁니다. 확인 설명서 네 종류는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중개 수수료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올라오면 OX, O, 그리고 크게 보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에는, 기본 확인 사항에는 오른쪽에 보면 1번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사항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밑에 가면 세부 확인 사항 몇 개 나옵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문제가 된다고. 여기다가 위에 있는 놈 한 놈 쓱 내려와가지고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요래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보는 법은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지금 한 번만에 이건 다 관리는 못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등을 하면 이것도 줄줄줄 외우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표는 볼 줄은 알아야 돼. 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확인 설명서는 모두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 이런 크게 볼 줄은 알아야 되죠.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수수료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 읽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중개활동 과정이 출발을 합니다. 교재로는 439페이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또 아주 쉬어가는 페이지가 1시간이 진행되는데 지금 실무가 출발되니까 약간 감각이 떨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업을 뭘 하는가 하면 실무란 이렇게 출발을 했고 실제 업무는 첫째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것이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중개계약이고 이게 들어오면 개공사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팔 것인가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면 네 번째 조사 확인을 하고 이제 중개 활동 즉 영업을 시작합니다. 영업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필수 실무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좀 빡빡했었지만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의 과정을 정리하신 겁니다. 조사 확인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거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확인해야 되고 토림이라는 것도 확인해야 된다.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으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수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오늘은 외국인 토지법에 대해서도 공부해봤다. 그죠? 그래서 조사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활동 과정이다. 그래서 아주 쉬어가는 페이지가 1시간이 출발합니다. 439페이지 중개활동, 우리말로 하면 영업활동 과정인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하고 또 설사 공부를 안 했더라도 여기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출발하니까 아주 쉬어가는 페이지 1시간입니다. 자,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중개 심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중개 심리에 줄 닦아놓고 그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AIDA 원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업을 할 때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IDA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A는 attention 해서 물건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하라. 어떤 영업이든 그 물건을 주목을 해야 고객이 구입을 합니다. 주목하게 하라. I,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고객은 desire, 하나 사고 싶어집니다. 욕망을 느꼈을 때 A, 행동합니다. 액션. 그래서 어떤 물건을 거래하더라도 고객의 심리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A, I, D, A 원리인데 이게 중개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객에게 이 물건을 어떻게 잘 주목하게 할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 이런 말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 아파트가 좋으니까 하나 사세요. 이거를 100번 말하는 것보다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물건에 대해서 뭐 하려고 주목시키려고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죠. 자, 모델하우스 가보면 좀 더 잘 만들어 놨죠. 왜? 흥미를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고객이 구경하고 놓으면서 욕망을 갖추면 놓으면서 계약합니다. 행동하도록 하려고 모델하우스도 만듭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도 무슨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아이다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이 마케팅 이론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행동하고 나면 반드시 S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S라는 게 뭐다? 만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만족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생기고 만족을 못하면 재구매를 안 하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이론이 아이다의 원리에서 이제 S라인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아이다스의 원리까지도 시험에 나오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거기 1번에 5줄 내려오면 행동 후 만족의 단계, 만족의 단계를 S라 했습니다. S를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그런 거 묻지 말아요. 하여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선생님 쓸 줄도 알고 그것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족의 단계를 포함하여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이다스의 원리 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목의 단계, 흥미는 이렇게 한다. 하단에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넘어가니까 440페이지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 나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자, 부동산의 6가지 판매 과정인데 사실은 말은 하지만 당근이죠.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물건과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 당근이죠. 2번 줄 것입니다. 준비하고 3번 접근 만나서 4번 현지 안내합니다. 현지 안내하고 나면 5번 클로징을 시도하는데 클로징 하는 말은 계약 체결을 시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어로는 close라는 말이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ing를 붙여가지고 마무리하는 과정, 그걸 뭐라 부른다? closing. 시도하여 마지막에는 뭐 한다? closing 합니다. 계약 체결. 그래서 6가지 과정이 흘러가는데 이 1, 2, 3, 4, 5, 6을 예전에 시험에서 한번 확 섞어놓고 순서가 맞는 대로 찾으시오. 판매 과정을 찾으시오. 나온 바 있는데 어려웠던 문제다, 쉬운 문제다. 상식이지. 첫 번째 물건과 고객이 확보돼야 되잖아, 1번. 그죠?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공부 안 해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준비해서 접근, 고객을 만나서 현장 안내하고 계약 체결 시도해서 마지막에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과정 6가지 짚으시고. 자, 이제 오른쪽에 가면 표가 하나 들어옵니다. 441페이지. 거기 표를 딱 보니까 상단에 주 판매 과정에 3번이 뭐였죠? 좀 전에 했던 거 접근 있죠? 자, 접근해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한번 싹 꺼보시니까 뭐하고 연결됩니까? 주목과 흥미라고 AI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그렇게 연결을 딱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해서 화살표를 딱 꺼가지고 주목과 흥미로 연결한다는 뜻은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죠. 자, 이 판매 과정의 단계에서 AIDA, 즉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 단계는 어디입니까? 하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접근 단계. 되겠습니까? 고객을 만났을 때 이 심리를 적용한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화살표로 꺼놓습니다. 접근 단계에서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된다. AI 시작하잖아. 그죠?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내려가면 고객을 분석하고 셀링 포인트를 관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영업뿐만 아니라 영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분석해야 된다? 고객부터 분석해야 돼요. 고객이 분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물건을 분석하는 것이 모든 영업의 기본 틀인데, 자, 이 고객이 어떤 형이다? 이걸 알아야 영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영업할 때는 고객을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교재가 적어줬다고요. 고객은 이런 형들이 있더라. 1번 무슨 형? 우유부단형. 넘어가면 가격의식형, 다변사교형, 침묵방어형 이런 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시험에 들어올 때는 우유부단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들, 가격의식형, 다변사교형 이런 게 흘러가면 중개활동 과정에서 고객을 분석하는 단계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 정도만 설명해 봅시다. 우유부단형 한번 봅시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만 되풀이하고 결정적인 판단을 선뜻 정하지 못하는 고객형이다. 이런 형에게는 이것저것 보이지 말고 적당한 물건 하나만 제시하여 쉽게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 우유부단한 고객이 많습니다. 여기 1번에 걸었다는 것도 제일 많으니까 걸었는데 우유부단한 고객 어떤 부동산을 소개해주면 이거 괜찮습니까? 예. 이것도 괜찮습니까? 예. 온 동네방네 부동산만 구경만 하고 결정을 안 합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이 딱 보니까 아, 이 고객이 우유부단형이구나. 그러면 물건을 많이 소개해줘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
지금 했잖아요. 하나만 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는 좀 야박하고 2개 딱 소개해줘야 돼요. 한 개는 새 거, 하나는 썩은 거. 이렇게 2개 딱 보여줘야 돼. 그죠? 그래야지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고요. 만약에 이 우유부단한 고객을 판단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이것도 볼랍니까? 저것도 볼랍니까? 이것도 괜찮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면 시간과 경비와 노력만 투자되잖아. 그죠? 그래서 영업을 할 때는 저 고객을 분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고객에는 이렇게 대응해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합시다. 넘어가면 가격의식형이 있습니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사 가격을 위주로 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타당한 값이라도 깎아야만 만족하는 유형이다. 때로는 거래 사례도 곧잘 제시하는데 이런 고객에게는 그런 가격이 형성된 이유와 가격 대비 물건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 교과 쓰니까 그래 적었지. 그죠? 사실 이래 적어야 되죠. 가격 의식형은 깎아줘야 된다. 많이 불러놓고 깎아주는 게 좋다. 이래 적어야 되는데, 그래, 교과 쓰는 그래 적기가 참 부담스럽잖아. 그죠? 물건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설득해라.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해놨지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가격을 의식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원래 가격에다가 한 20% 불려놓고, 니한테는 20% 깎아줄게. 이렇게 깎아줘야 해결되겠죠. 그죠? 가격 의식형, 이런 고객도 있을 것이고, 다변 사교형, 보나마나 말 많은 형. 제가 생각에는 제일 골 때리는 형이 4번형입니다. 침묵 방어형. 여러분, 물건 이거 괜찮습니까? 이러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해야 뭐가 진도가 날 건데, 이 꽉 다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개업 공인기사의 설득에 거의 반응이 없으므로 무리하게 말을 시키면 역효과가 온다. 그 원인은 개공사에 대한 불만, 불안 또는 부동산에 대한 무지 등으로 불안 요인을 제거하며 주면 스스로 표현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폼으로 쓴 말이고, 이렇게 침묵 방어형 이런 사람들은 말이 없는 형한테는 자꾸 말을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뭐 분양 안내사라든지 소개 자료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 자꾸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을 분석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빠르게 진행돼서 그렇지 예전에 제가 이거 이 파트 수업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앞에 있는 분들한테 본인은 무슨 형입니까?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 고문당했겠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본인은 무슨 형인지.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는가 하면 본인은 여기 어느 형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뒤에 앉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면 이런 고객을 많이 만날 수 있구나. 이걸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겠다 했죠.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은 무슨 형? 하나 더 설명해야 된다. 제일 밑에 보면 9번 내려옵니다. 제일 밑에 논리명이라는 고객도 있습니다. 자, 유효 중개거래의 3요소인 줄 끊었습니다. 거래할 준비, 의사, 능력도 없으면서 논리로 다니는 형인데 장래 거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과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2가지 유형이 있고 이런 고객에게는 참 편안함을 적어놨죠. 가볍게 음료수나 대접하면서 명함을 주고받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논리명 고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적어놨죠. 충분히 있습니다. 들어가지고 이럽니다. 제3한강교 저런 거 팔면 하나 사놔야 되는데 통행세나 받고 살면 되는데 이런 소리 있는 선수. 그죠? 살 능력이나 있는지 의사는 있는지 준비는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건 논리명 고객입니다. 또 이 논리명 고객 중에서는 경쟁 중개업자가 와서 물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들어오는 형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장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너무 갈 수도 못하는 게 향후에 손님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볍게 차나 한 잔 대접하면서 명함을 주고받아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 커피나 한 잔 하세요 이러면 돌아오는 말 몸에 좋은 녹차 없나요? 이런 형 있잖아요. 이제 이런 형들을 우리 논리명 고객이다.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들인데 앞에서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본인은 무슨 형 같습니까? 이 중에서. 모르겠다 형. 본인은 수업 실컷 했는데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있으면 안 돼. 자기는 무슨 형 같아요? 예? 우유부단 형 같다. 본인은 무슨 형 같았습니까? 자신과잉형. 또 그것도 대단하네. 자신과잉형 5번 한번 봅시다. 항상 동작과 음성 표현 등의 자신이 넘치는 형인데 이런 유형은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게 끌려가는 것을 싫어하므로 개업 공사는 충분하고 빈틈없이 자료를 제공하여 판단을 상대방에게 맡겨놓으셨다.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런 사람한테 개공사가 더듬더듬거리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다 설명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뭐 그런 형이잖아요. 그죠? 본인은 자신과잉형 같대요. 본인은 여기서 무슨 형 같아요? 우유부단형 같다. 본인은? 다변사교형. 말 많은 형이네. 이건 또 그죠? 또 말 많은 형. 본인은 어떤 고객입니까? 가격의식형. 본인은? 자신과잉형. 본인은?
가격의식형.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다양한 대답이 들었는데, 뒤편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뭐를 느끼셔야 되는가 하면, 앞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가볍게 확인해 봤지만, 어느 형이 많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조금은 다양하게 들었지만, 제가 다른 데서 수업해 보면, 거의 자기는 무슨 형입니까 하면, 우유부단형 아니면 가격의식형. 이게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중에 향후에 영업을 할 때도 이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영업을 배우는 시간이다. 지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고객이 분석됐습니다. 이제 고객이 분석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물건을 분석합니다. 이 단원에서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의 특징 분석이 있고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다? 셀링 포인터. 그래서 물건 분석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셀링 포인터라 부르고 시험은 여기서 들어옵니다. 자, 셀링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2번에 1번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줄 것입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 취득하는 의뢰인을 구매자라 그러죠.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으로서 판매 소구점, 즉 셀링 포인트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자, 물건을 분석하는 것이 영어로는 셀링 포인터. 셀링이 뭡니까? 판매할 때 포인트를 가져라 이 말이잖아요. 그냥 셀링 포인터 이랬으면 좋겠구만. 굳이 또 번역을 해서 판매 소구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한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판매 소구점이라고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소 할 때는 한자로 적으면 소원할 때 소자입니다. 구는 구하다 할 때 구자입니다. 즉 판매를 할 때 바라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셀링 포인트인데, 이러려면 물건의 장점이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특징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이 판매 소구점은 누구에게 만족을 주는 거다?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점이다. 구매자가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셀링 포인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꼭 이렇게 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개공사들이 영업을 할 때 거꾸로 반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개공사들이 이러죠. 이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놓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이 아파트 진짜 괜찮다 사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듣다 보면 그렇게 좋고 괜찮으면 지나 사지 왜 자꾸 내보고 자꾸 사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 땅 너무너무 좋다 사놓으세요. 이 아파트 진짜 괜찮다 사놓으세요 이런다니까요. 자기 위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누구 위주로? 구매자가 바라는 점을 설명해 주라니까요. 사는 사람. 자, 그러면 구매자가 바라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하니까,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고, 세 번째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사회, 문화,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데, 자, 사는 사람이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걸 좋아하더라 하니까 자재가 좋다, 배관이 좋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 고객하고 상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고객은 화장실, 욕실이 이태리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자재가 너무너무 좋아요. 고객이 바랄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진짜 괜찮다 사놔라.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배관 또는 동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기술적인 측면인데, 동선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선을 동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동선, 구조가 편리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건 동선 이런 것들은 다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인데, 70대 노부부가 그죠? 이제 한 3, 4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자식들은 다 나가고 두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살기에는 방이 너무 썰렁하고 크죠?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규모를 좀 줄여서 한 20평짜리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는데 개공사가 그 부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아파트는 학군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서글픈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할 사람도 없는데 무슨 학군 좋은 거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평수는 좀 작지만 동선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그 사람이 사거나 말거나 할 거잖아. 그죠? 구매자, 사는 사람이 만족을 주는 점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동선을 강조하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객이 바라는 점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니까 경제적인 건 보나마나 가격이 좋다. 그죠? 싸게 나왔다. 그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가격 의식형. 또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놓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은 사놓으면 새가 잘 나간다. 이런 거 좋아하는 고객 많습니다. 임요. 또는 온천이 발견되었다. 온천의 발견.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경제적인 측면이다. 여러분, 온천이 발견되는 게 왜 경제적입니까? 온천이 발견되었다. 조금 있으면 개발될 것이다. 개발되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동선, 온천의 발견 이런 건 다 출제했단 말이에요.
법률적 측면이 있습니다. 법자 들어가는 거. 공법상 혜택이 있다. 세법상 혜택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이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는 물건입니다. 이걸 구입해 놓으면 취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고객 많죠. 그래서 법률적인 것으로서 고객이 바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법률적 측면이다. 그래서 물건 분석, 특징 분석은 구매자가 바라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 영업액이 제일 핵심인 거라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걸 쉽게 물을 때는 이렇게 나왔겠죠. 경제적인 측면이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자재나 배관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은 수업 안 들어도 이건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죠. 기술적인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하고 출발하다가 가격, 임료, 수요, 공급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고객이 분석되고 나면 물건을 분석하고 물건 분석을 뭐라 부른다? 셀링 포인트인데 셀링 포인트는 판매 소구점으로서 구매자가 바라는 점을 설명해 주는 거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내려가면 종류별 셀링 포인트 나옵니다. 아파트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넘어가면 단독주택은 농지는 택지는 이렇게 가는데 물건에 대한 셀링 포인트로서 여러분이 가볍게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는 애완견을 키우기가 좋다. 이거는 아파트를 설명할 때 이야기해야 된다. 단독주택일 때다. 상식이죠, 그죠? 또는 정축이나 개축, 나름대로 구조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 전원주택이 좋습니다. 이럴 때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나름대로 정축이나 개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완전 금시삼기 있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별 장점은 이렇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가볍게 확인하시고. 자, 이제 불만 처리와 설득. 여기도 문제거리 하나 딱 되는데. 자, 제일 하단. 어떤 영업이든지, 그죠? 모든 고객은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객이라도 개공사가 아파트나 땅을 소개해주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객은 없습니다. 뭔가 불만이 생긴다니까요. 모든 영업은 다 불만이 생기니까 불만을 처리해줘라 라는 단어는 자, 개공사의 현지 안내로 중개대상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불안이나 불만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계약 체결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이 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개별성 동그라미.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같이 그래 연결해요. 가격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한다? 개별성. 그거 강조고. 바로 밑에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불만, 부동산 자체 불만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 셀링 포인트를 강조한다. 셀링 포인트 동그라미 해놓고 그 두 놈을 연결해 놓으시라고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 안 해놓으면 무조건 못 맞추는 거라.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물건의 영업을 하고 나면 고객이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비싸다 이런 사람이겠죠. 자, 그럼 비싸다 이러는데 개공사가 깎아줄게. 마음대로 깎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개별성을 강조하라 그랬습니다. 뭐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개별성은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부동산의 3대 특징 공부했습니까? 자, 1번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그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다. 부정성. 그래서 각각의 다 성질이 있다고. 개별적인 성질. 이를 부동산의 3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불만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깎아줘야 해결되지만 깎아줘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 물건이 만들어진 장점을 설명해서 개별적인 성질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A동 가격이 다르고 B동 가격이 다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왜 다릅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건 남향이다, 동향이다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같은 A동이라도 1층 가격 다르고 10층 가격 다르다. 이해하시십니까? 왜 가격이 다릅니까? 개별적인 성질 때문에. 그래서 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개별성을 강조해서 해결해주고 지금은 가격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지금 공부했던 뭐를? 셀링 포인트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셀링 포인트 방금 공부했지만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해달라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줬습니다. 해주니까 그 고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입구에서 너무 멀다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입구에서 너무 멀다 하는데 돈만 많이 줘봐라 가까운 곳 소개해줄게 이러면 싸워야 되잖아 이게. 그죠? 그거를 말하면 안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셀링 포인트를 강조한다. 자, 입구에서 좀 멀지만 자재가 고급이잖아요. 가격이 싸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셀링 포인트를 강조해서 설득해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은 멀어서 탈이죠. 여기 가까운 곳도 소개해주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도로변에 있어서 시끄럽네 또 이럽니다. 하여튼 고객은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럼 시끄럽네 이러면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셀링 포인트를 강조한다. 그거는 답이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고객이
도로변에 있어서 시끄럽네 이러는데 셀링 포인트를 강조하는데 이래가 되면 이제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말 해야 되죠. 이게 셀링 포인트. 자, 좀 시끄럽지만 위치가 좋잖아요. 지하철에 나가기가 가깝잖아요. 그래 설득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너무 시끄럽다 이러니까 절에 가서 사세요.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이 말하고 똑같잖아 지금. 그지? 고객을 설득해야 된다고. 느낌 뭡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다? 가격에 대한 불만은 개별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불만은 방금 했다시피 셀링 포인트를 강조한다. 연결했죠? 11에 넣으면 가격에 대한 불만은 셀링 포인트를 강조하고 틀린 거 뭐 때문에 뭐 틀린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불만은 개별성을 강조한다. 그럼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짚어줘야 된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이제 설득까지 잘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마무리 뭐가 됩니까? 클로징. 클로징이 뭐다? 계약 체결로 접어듭니다. 가볍게 제목에 줄 거놓습니다. 점진적 확인법, 계약 전제법, 부분 선결법, 장단 비교법, 결과 강조법, 만족 강조법에서 이런 단원도 역시 거기 점진적 확인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수업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흘러가면 이거는 무슨 단계다? 계약 체결 단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설명할까요? 1번 점진적 확인법. 글자 그대로 그러잖아요. 점진적, 조금씩 확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 체결로 유도한다. 이 말이겠죠. 지금 이 부동산에 두어서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부부가 와가지고 마음에 든다, 괜찮다. 이제 셀링 포인트도 잘 설명하고 하니까 그러면 고개도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제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함부로 팍팍 이렇게 결정 못하죠. 그런데 정신없는 개공사가 3억짜리 아파트를 구하러 왔으니까 3억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그 사람 가슴 출렁한다고요. 이 전 재산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말고 점진적 확인법,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계약금 1,000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아파트 하나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계약금 정도는 준비해놓고 왔겠죠. 계약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순간 자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들이밀어라 이 말이에요.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 체결로 유도한다. 하나만 더 할까요? 계약 전제법. 이달 말까지 도배를 마무리할까요? 라는 식의 계약을 전제로 한 질문을 던져서 좋은 반응을 보일 때 클로징으로 진행한다. 자, 이제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데 안 쓰고 미적거리고 있다니까요. 계약을 전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이달 말까지 도배해 놓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 한 사람한테 도배 걱정부터 해주죠. 그러니까 고객이 다음 달 초까지 해도 되는데 하는 순간 자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들이밀어라 이 말이에요. 계약을 전제로 계약 체결로 유도한다.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니까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활동 과정 아주 편안한 1시간을 정리했습니다. 넘어가면 중개업의 경영, 그죠? 특징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니까 어디로 간다? 452페이지 스토리가 딱 보이시죠? 계약의 체결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자, 영업을 잘했다. 영업이 잘 되면 계약이 체결되겠죠? 계약이 체결되면 해야 될 실무가 뭐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로 접어드는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따라갑니다.